최근 증시가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 상승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본격적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도 올라올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금리 상승이 언제까지 조금 지속될 것으로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작년에 팬데믹 이후로 너무 낮아졌고, 그게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금리가 정상화되는 건 당연하죠. 근데 경제가 정상화되는 것보다 아무래도 경제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 어떤 물질이 좋아지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기대라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주가와 금리가 먼저 움직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가라고 하는 거는 좀 더 빨리 움직이죠. 그럼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그거는 경제가 좋아져서 올라갔느냐라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이게 주가가 먼저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금리가 경제가 좋아지는 걸 반영해서 올라가는 그런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좀 늦게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년은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가 꾸준히 올라가도 주식시장의 큰 위험 요인이라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주식시장이 어떤 국면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어떤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주식시장이 와, 경제가 이렇게나 좋아져서 금리가 저렇게 올라가는구나 라고 해서 금리 상승과 주가 상승이 같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그동안 지난 1년 동안은 진짜로 기업의 실적이 증가한 게 아니고 유동성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유동성 믿고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경우에는 이 믿었던 유동성이 배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빠지는 경향이 있고, 그 때문에 주가의 조정이 나타나는데, 뭐 금리와 주가의 관계는 그렇게 한 가지 관계는 아닙니다. 지금 같을 때 그러는 건데, 가령 뭐 자연에도 사계절이 있죠. 여름에 햇빛은 싫어합니다만 겨울에는 햇빛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습니까? 그죠? 그 금리하고 주가도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지금 국면에서 아직까지 기업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되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 금리 상승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싫어하는 그런 거지.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을 주식시장이 싫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금리 상승을 주식시장이 부담스러워 하는 거는 이제 경기 회복이 동반되지 않은 금리 상승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현재 수준의 이제 장단기 금리 차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지, 또 이런 장단기 금리 차 흐름에 따라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그 금리를 볼 때 저는 사실 미국의 2년짜리하고 10년짜리를 기본으로 놓고 보는 편인데, 뭐 금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주식 같은 경우에도 뭐 반도체 관련 종목이 있고 배터리 관련 종목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채권시장 금리를 볼 때도 몇 가지 것들을 놓고 보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장단기 금리차로 보는데, 경기 침체 시기가 경기 침체 오기 직전에 2년짜리, 10년짜리 금리가 붙었다가 경기 침체 시기를 거치면서 이게 2년과 10년 사이, 2년은 가만히 있고 10년 금리가 쭉 올라갑니다. 이걸 우리가 장단기 금리 차의 확대라고 부르는데, 과거 세 번의 경기 사이클에서 미국에서 90년 이후에 세 번의 사이클에서 전부 다 0에서 250bp까지 확대가 돼요. 근데 지금은 한 140bp 정도까지 올라간 것이죠. 140bp요? 네. 그러니까 2년짜리 금리가 지금 한 0.2% 정도가 되고, 이게 예전 세 번이 전부 다 250bp로 거의 똑같이 올라갔는데, 지난 세 번의 경우가 같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게 0.2에 있는 상황에서 10년짜리 금리가 2.6%, 2.7%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1.6%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지금 한 절반 정도 왔다라고 봐야 되고, 아직까지 10년짜리 금리가 한 1%포인트 정도, 100bp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뭐 이게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건 아니고, 아마 제가 볼 땐 내년 상반기까지 걸쳐서 한 1년 동안에 걸쳐서 좀 더 올라가다가 좀 내려왔다가 뭐 올라가다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0년짜리 금리가 여기서 한 1%포인트 정도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년물 금리가 그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250bp까지 벌어지는 과정에서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증시는 그렇죠. 뭐 사실 금리하고 이걸 1대1로 연결할 수는 없고, 금리는 자기 길을 가는 것이고요.
주가도 자기 길을 가는 것인데 가다가 서로 간에 길이 좀 얽힌 것에 불과해요. 이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금리가 이렇게 되는 과정이라고 제가 전망하는 거는 그런 것이죠. 경제가 좀 시간 지나고 나면 경제가 개선되기 시작하고 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뭐 이런 전망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제 예상으로는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그럼 그동안 유동성으로 가던 주가가 유동성은 이제 잊어라. 사람들이 그렇게 유동성은 잊어라. 실적 나오는 종목이나 사고 뭐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다 됐고 실적 발표하는 거 보고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사자. 이렇게 이제 시장이 방향을 바꾸겠죠. 그러면 실적이 나오는 기업과 실적이 나오는 그 지수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주가가 못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뭐 실적도 국제적으로 다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하반기에 가게 되면 제가 볼 때 금리 주식시장에서 금리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자기 길을 갈 것 같아요. 뭐 기업 실적이나 보지 뭐 10년짜리 국채금리 그거 봐가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금리에 기댄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사실 그렇게 되면 금리 상승이 그렇게 뭐 큰 변수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이 외에도 그럼 투자자들이 올해 좀 유념해야 될 변수가 있을까요? 주식 투자에서는 원래 세상의 모든 게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면 모든 건 다 변수예요. 모든 게 다 변수가 될 것이고, 실적이 나오면 그 어떤 것도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동성,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이 두 가지고, 근데 이 두 가지가 힘이 없으면 세상 모든 걸 주식시장이 다 반영해요. 그 뭐 저기 뭐 중동에서 불났다더라, 뭐 테러로 의심된다더라, 뭐 그런 거, 뭐 미국에서 뭐 저기 테러 위협이 뭐 나타났다더라, 이런 것까지 반영하고 뭐 별의별 걸 다 반영하려 덤벼드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근데 유동성이 강력한 유동성 힘이 쫙 끌고 가면 지난 1년 동안 그랬습니다만 딴 거 신경 안 써요. 심지어 팬데믹 우리 사람들이 하루에 몇십만 명씩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신경은 안 씁니다. 주식시장은. 실적이 된다. 또 마찬가지로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동성의 힘, 실적의 힘이 강할 때는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이 힘이 없으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세상에 뭔 이야기가 그렇게도 많은지. 그리고 별의별 유언비어가 다 돌아요. 장중에 이거 저걸로 출렁출렁 하는데 왜 출렁대는가? 아무도 이유를 모르는데 일부에서는 뭐 찌라시가 돌았다는 이야기를 해서 이게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자들이 그런 거 신경 쓰시는 것을 정말 안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왜 이러느냐, 시장이 왜 금리에 신경을 쓰느냐, 실적이 안 나오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유동성은 누가 보든지 간 중앙은행 유동성을 더 공급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만큼 좋았으면 됐죠. 뭐 집값이나 저기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으면 중앙은행이 할 만큼 다 했거든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제 중앙은행이 그만큼 도와줬으면 이제 스스로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증거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조정 국면이겠죠. 수업 시간 중간에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교실 뭐 떠나가죠. 뭐 이쪽 저쪽에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이게 본질은 아닙니다. 조정 국면일 뿐이죠. 굳이 이제 실적 회복 시기를 하반기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미국이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 부양책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 그리고 많은 나라가 여전히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에는 아직까지 상황이 안 좋죠. 미국도 뭐 지금 집단 면역 효과가 빨리 나오면 한 5월 달에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유럽은 그거보다 조금 더 늦을 것이고, 그러니까 중간에 뭐 백신의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올해 여름 정도부터 본격적인 경제 활동의 재개가 나타나고, 그때부터 기업 실적도 개선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동안 어쨌든 집단 면역 효과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부담 없이
그 활동할 때까지는 기업 실적이 이렇게 나타나기는 쉽지 않겠죠. 어쨌든 이제 집단 면역이 발생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소비도 회복이 되고 할 거란 말씀이시군요. 지난 15일 연기금이 52거래일 만에 이제 순매수로 코스피에서 돌아섰습니다. 뭐 이를 기점으로 앞으로 연기금 매도세가 조금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실까요? 글쎄 연기금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려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많이 늘릴 겁니다. 그 이유는 뭐 기본적으로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국 주식을 계속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5년, 10년 후에 이 주식을 팔려고 하는 상황에서 연기금이 주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그때 누구가 사줄 거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흔히 이제 방 안의 코끼리다, 호수 안에 고래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국내 투자를 해외 투자로 옮기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국내 투자는 줄이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앞으로는 국내 주식 매도 안 할 거냐? 매도하겠죠. 근데 다만 이게 어차피 팔 거 싸게 파는 것보다 비싸게 파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 가격이 올라가면 팔겠죠. 거기다가 국내 해외 주식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국내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국내 주식 어차피 줄일 건데 줄이는 속도를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내 주가가 못 올라가고 이제 다른 해외 주가 올라가면 이거 줄이는 걸 지금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국내 비중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하고 오히려 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국내 비중을 줄이고 해외 비중을 늘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인데 국내 주가가 뭐 최근 1년처럼 많이 올라가 버리면 많이 줄여야 되는 것이고 국내 주가가 가만히 있는데 해외 주가가 올라가면 가만히 있어도 줄어든 것이고 그러니까 더 매도할 거 없고 뭐 그런 식이죠. 여기에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는 흐름은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연기금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임무가 그거거든요. 기본적인 임무가 그건데 나중에 이제 그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연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지금 이제 연기금들이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자산이 지금은 한국 주식 사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거 나중에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팔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연기금을 갖고 자꾸 국내 주식을 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시각이 단기적입니다. 연기금은 그렇게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 굉장히 먼 미래를 놓고 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우리가 방향을 정해 놓은 것이죠. 주식 투자자를 위해서 연기금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를 위해서 연기금이 어떻게 해달라 이거는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코스피가 지난 1월에 3,200선에서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지금은 계속 이제 약간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2,990선, 뭐 3,000선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상무님께서는 코스피 장기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실까요? 지금 조정을 거치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1980년부터 코스피라는 지수가 있는데 특징이 한 번씩 쫙 올라갔다가 상당 기간 동안에 횡보하고 조정받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이라고 달라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들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주로 자본재 중간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입니다. 자본재 중간재요? 예, 최종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아닌 것이죠.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라고 하는 건 자기 브랜드를 걸고 직접 소비자들한테 한 개씩 파는 그런 거거든요.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자기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이쪽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이미지를 심는데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근데 자본재 중간재를 생산하는 기업은 어떤 거냐면 다른 기업에 납품하는 거예요. 다른 기업에 자기 브랜드 이미지를 올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때문에 근데 이제 소비자가 내 물건을 사준다고 하면 꾸준하게 사겠죠? 소비자가 워낙 숫자도 많고 이런 이유로 사는 사람도 있고 저런 이유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봄에 사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가을에 사고 싶어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보너스를 여름에 받고 어떤 사람은 겨울에 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꾸준하게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자본주의 중간재는
전 세계 기업들이 다 똑같은 걸 봐요. 한 번 투자한다면 와악 투자하고, 얘들이 이미 투자했는데 얘들이 왜 투자 또 하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은 딴 걸 봐야지. 지금 얘들이 이미 투자 끝난 걸 들어와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씩 와악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지나고 나면 없고, 와악 일어났다 없고, 이런 식의 이게 좀 연속적인 사이클이 아니고 한 번 있고 1, 0, 1, 0, 1, 0 이런 식의 움직임이 좀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코스피의 기업 이익을 추이를 보면 한 번 올라갔다가 미국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계단식이에요. 계단형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사실 올해 기업 이익이 2017년만큼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높고. 근데 이번에 기업 이익이 뭐 올해 아니고 내년에도 2017년의 기업 이익만큼 올라갈 수 있겠는가? 그게 또 계단식으로 올라가줘야지 계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건데. 그렇죠. 결국은 주가는 기업 이익입니다. 기업 이익이고, 그게 뭐 연기금이고 중앙은행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결국은 주가는 기업 이익이겠죠. 거기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돈을 잘 벌면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고, 거기 있는 기업들이 돈을 못 벌면 주가는 또다시 떨어지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앞으로도 어떻게 계속 좋아질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런 이슈,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게 다 자본주의 중간재 기업이기 때문에 겪는 그런 고초가 있습니다. 가령 뭐 배터리. 우리나라 배터리를 많이 사가고 있는 유럽 회사가 지가 배터리 만들겠대요. 그럼 우리 누구한테 팔지 이런 문제였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배터리를 소비자한테 한 개씩 팔아왔다고 하면 배터리가 물론 그런 제품은 아니지만 뭐 소비자 몇 명이 번심했다고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 회사에다가 납품하는 배터리 회사다 보니 저 회사가 변심해버리면 우리 누구한테 팔지 이런 문제가 계속 직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중간재 기업을 보는 투자를 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하고 소비재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생각을 다르게 해야 돼요. 소비재 기업의 경우에는 꾸준하게 상승, 이게 기울기는 낮지만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는데 자본주의 중간재의 경우에는 한번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이게 한참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분명히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주식 자체가 다른 주식인데 뭐 한 나라의 주가 지수다라고 해서 코스피 똑같이 보고 S&P 500 똑같이 보고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봤을 때 올해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수 있다. 다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상무님께서는 2017년 당시보다 올해 기업 이익이 좀 덜 나올 것 같다고 전망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메모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얼마나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핵심이 칩이죠. 칩의 나노 경쟁에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나 서방 세계가 이렇게 좀 장벽을 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쪽에 첨단 기술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이제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뭐 많이 이야기하는 대만의 TSMC, 그러니까 이런 파운드리, 공장이죠, 공장.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애들은 그냥 시스템 설계만 하고 그걸 이제 뭐 TSMC한테 주면 TSMC는 손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반도체 물건 만들어서 칩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이런 모양이었는데 결국 중국이 손발 공장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이제 다들 투자를 안 하고 있었어요. 계속 손발을 없애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손발을 없애고 머리만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뭐 미국에서 어쨌든 이 중국에 대해서 첨단 장비 수출을 금지하고 뭐 그러다 보니 유럽도 이제 장비 수출을 안 해요.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지금은 미국과 유럽이 자기들이 직접 공장을 만들겠답니다. 네. 직접. 뭐 자동차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자동차 하면 유럽이 강국이죠. 근데 얘네들이 이 유럽에 자동차 반도체 머리 설계하는 회사들이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가령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커브길 돌 때요. 내가 핸들 돌리는 것만으로 이게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갈 것이다. 커브를 돌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그 안에 전자장비가 반도체가 움직이면서 잡아주고 가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걸 만드는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아주 훌륭한 반도체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들이 주문이 늘어나도 공장을 늘리진 않고 설계만 하고 공장을 조금만 돌리면서 이걸 TSMC에 맡겼던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근데 얘들이 생각한 거 뭐냐면, 좀 있으면 그 애플처럼 다 애플이 자기 그 제품을 중국에 있는 그 폭스콘에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식으로 다 중국이 가져가기 생각하고 자기들은 공장을 조금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EU 차원에서 대규모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이제 이쪽에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못한다. 미국이 막아놨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유럽이 대규모 공장을 만들겠다. 미국도 대규모 공장을 만들겠다.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100일 동안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칩을 조그만 걸 들고 나와서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 우리하고는 상당히 관계가 좀 덜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의 경우에는 그때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서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이었어요. 네. 그때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출도 엄청 많았고,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업이 또 엄청나게 증가를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사이클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그만큼의 이익을 못 만들어냅니다. 오늘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님 모시고 금리 상승과 주식시장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콘텐츠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